비리 고발한 여군 며느리를 쇠 파이프로 짓밟고 만취 사고로 덮으려 한 군인들. 하필 그 시아버지가 예비역 이성 장군, 그 후배가 현역 삼성 군단장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높으며 가장 험한 곳을 꼽으라면 군인들은 주저없이 한 곳을 떠올린다. 강원도 양구. 민간인 통제선이 일상과 맞닿아 있고 겨울이면 수은주가 영하 20도를 우습게 넘나드는 땅. 그곳에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백두산 부대 제21보 병사단가 있었다. 그리고 서울 서초동의 한적한 아파트. 그곳에는 한때 인제의 흰 호랑이 백호라 불렸던 사내가 살고 있었다. 예비역 육군 소장 백범호. 그는 현역 시절 제3군단 인제 주둔의 부군단장과 21사단의 사단장을 역임했다. 청렴 결백한 성품과 호랑이 같은 지휘력으로 백호라는 별칭을 얻었지만 그 무엇보다 부하들을 아끼는 덕장으로 존경받았다. 그런 그가 군복을 벗은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다. 아버님, 이쪽 불고기 좀 더 드세요. 허허. 됐다, 송아야. 너나 많이 먹어라. 양구 촌 구석에서 고생하는데 휴가 나왔을 때라도 잘 먹어야지. 주말 저녁 백범호의 얼굴에는 그 험한 산세를 호령하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며느리가 싸들고 온 불고기 반찬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아버지의 미소만 가득했다. 며느리 최송아 중위. 그녀는 백범호의 유일한 아들 윤지환의 아내이자 공교롭게도 시아버지가 한때 지휘했던 바로 그 백두산 부대의 현역 장교였다. 백범호에게 최송아는 며느리 그 이상이었다. 딸이 없던 그에게는 친딸이었고 평범한 회사원인 아들 지환이 가지 못한 군인의 길을 잇는 후계자이기도 했다. 그녀가 처음 집안에 인사를 왔을 때 백범호는 며느리감이 아니라 훌륭한 부하 장교 하나를 얻은 듯 든든했다. 송아야, 군 생활은 할만하냐? 예, 아버님. 양구 공기도 좋고 부대원들도 다 좋습니다. 거짓말. 백범호가 웃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그곳에서만 10년을 굴렀다. 겨울엔 숨만 쉬어도 코털이 얼어붙고 여름엔 사람 잡는 벌레가 득식을 한 곳이야. 좋긴 뭐가 좋아. 아. 그래도 아버님의 발자취가 남은 곳이라 생각하면 늘 든든합니다. 최송아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남편 윤지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시아버지 백범호를 존경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백호 백범호의 지휘 철학은 교과서와도 같았다. 그런 그가 자신의 시아버지라는 사실은 그녀가 험난한 최전방 근무를 버텨내는 가장 큰 힘이었다. 아버님, 저 임관식 날 해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군복은 젖어도 양심은 젖지 마라. 그 말씀, 매일 아침 군복을 입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백범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럼요. 아버님은 제 영원한 사단장님이십니다. 아이고 두 분. 군대 얘기는 저녁 먹고 하십시다. 남편 지환이 일부러 투덜거리며 분위기를 풀었다. 여기는 서초동이지 양구 연병장 아닙니다. 설이나 당신 이번에 맡은 일은 좀 어때? 저번에 통화할 때 목소리가 안 좋던데. 지환의 말에 젓가락질을 하던 송아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 미세한 변화를 백범호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느냐? 아, 아닙니다, 아버님. 그냥 동계 유류 결산 보고서에 사소한 오류가 좀 있어서 제가 맡은 연대 보급 업무라는 게 숫자 노름이라 머리가 좀 아파서 그랬습니다. 송아는 애써 밝게 웃어 보였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백범호는 더 묻지 않았다. 부대의 세세한 일을 캐묻는 것은 예비역의 도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 양구의 찬바람 같은 스산함이 작게 일었다. 며느리의 그늘진 얼굴이 단순한 숫자 노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여보, 표정이 왜 그래? 누가 보면 우리 아버님이 며느리 군기 잡는 줄 알겠네. 지환이 농담을 건넸지만 백범호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다. 그날 밤 송아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들었지만 백범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자신이 21사단장 시절 입었던 낡은 야전 상의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양심은 젖지 마라. 그는 자신이 뱉은 그 말의 무게가 지금 며느리의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충성. 아버님, 저 복귀하겠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고. 지환이 속 썩이지 말고. 아버님이야말로 건강 잘 챙기십시오. 다음 휴가 때는 아버님 좋아하시는 감자떡 쪄오겠습니다. 송아는 씩씩하게 경례를 붙이고 현관을 나섰다. 백범호는 베란다 창문으로 며느리가 탄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양구로 향하는 그 길이 유난히 어둡고 험해 보였다. 채송아가 서울의 따뜻한 봄 기운을 뒤로하고 복귀한 강원도 양구의 백두산 부대는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었다. 산 정상에는 녹지 않은 잔설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고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가 맡은 임무는 연대 본부의 군수과 보급 장교, 연대 예하 대대들의 모든 물자를 관리 감독하는 실무 책임자였다. 그리고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사소한 오류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범죄였다. 마소령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난 겨울 우리 연대에 배정된 난방용 유류 총량과 각 대대 막사에 실제 불출된 양이 거의 1만 리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송아가 자신의 직속 상관인 군수참모 마강식 소령의 사무실에서 결산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다. 마강식 소령. 그는 맹수 같은 눈과 두꺼운 목을 가진 사내였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고 부대 내 특정 파벌의 핵심 인물로 통했다. 그는 송아의 보고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 담배만 만지작거렸다. 체중이. 그의 목소리는 기름처럼 번들거렸다. 여군이 숫자에 너무 밝으면 피곤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1만 리터면 한겨울에 병사들 막사 하나를 통째로 얼릴 수 있는 양입니다. 장부에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 마강식이 코웃음을 쳤다. 체중이 그게 구멍으로 보이나? 나는 융통성으로 보이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송아에게 다가왔다. 위압적인 체격이었다. 최전방 부대 굴러가는 게 교과서대로 되는 줄 알아? 사단장님 오신다면 급하게 도로 포장도 해야 하고 겨울에 연대장님 관사 보일러도 돌려야지. 안 그런가? 그건 부대 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병사들의 난방 유류를 빼돌려서. 병사? 마강식의 눈이 번뜩였다. 이봐, 체중이. 병사들 좀 춥다고 얼어 죽지 않아. 하지만 내가 그리고 연대장님이 윗분들께 잘 보이지 못하면 우리 연대 전체가 얼어 죽는 거야. 그게 군대 정치라고. 아직 어려서 모르나? 소령님, 이건 정치가 아니라 횡령입니다. 송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시아버지 백범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양심은 젖지 마라. 마강식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채송아 중위, 너 시아버지가 백범호 장군이라고 했지? 이 일과 아버님은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왜 없어? 마강식이 비릿하게 웃었다. 그 늙은 호랑이가 아직도 현역인 줄 아나 보네. 그 양반 이빨 다 빠진 지 오래야. 여긴 인제 3군단이 아니라 양구 21사단이고
정신 차려. 내 빼기 백범호든 참모총장이든 여기선 내가 법이야. 그는 송아가 내민 보고서를 집어 그녀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 보고서 오늘 못 본 걸로 한다. 너도 마찬가지야. 조용히 덮으면 내 군 생활 편하게 해주지. 하지만 그가 송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한 번만 더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그땐 내가 그토록 아끼는 그 병사들이 왜 추웠는지 내 몸으로 직접 배우게 될 거다. 협박이십니까? 충고. 아니, 명령이다. 송아는 떨리는 주먹을 움켜쥔 채 모욕감으로 붉어진 얼굴을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마강식 혼자가 아니었다. 연대장님 관사보일러라는 말. 이것은 연대 지휘부 전체가 연루된 거대한 거미줄이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상관인 마강식을 건너뛰고 연대장 노치수 중령의 사무실을 찾았다. 노 중령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전형적인 무사한 일주의자였다. 연대장님, 군수참모의 심각한 비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송아는 마강식에게 줬던 것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내밀었다. 노치수 중령은 안경 너머로 서류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채중이, 자네, 아직 군 생활 덜 했구먼. 예. 마소령이 일 처리가 거칠긴 해도 다 부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런 걸로 사사건건 시비 걸면 이 험한 양구에서 어떻게 부대 관리를 하나. 하지만 연대장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범죄? 노 중령이 실소를 터뜨렸다. 채 중위가 말하는 그 범죄 덕분에 내가 이번 사단장님 순시 때 칭찬받은 건 아나? 자네 백범호 장군님 며느리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더 안 되겠네. 윗분들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이쯤에서 덮어. 이건 연대장 명령이야. 거미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벽이었다. 송아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서류를 되돌려 받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뻣뻣하게 경례하고 연대장실을 나왔다. 그녀가 문을 닫고 사라지자마자 노치수 중령은 인터폰을 들었다. 마소령. 나 연대장이야. 큰일 났네. 그 독사 같은 년이 내 방까지 물고 왔어. 그래. 이젠 충고로 안 되겠어. 처리하게. 그래, 조용히. 송아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서울에 있는 남편 지환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아버님 백범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울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군인의 길이었고 그녀의 양심이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저장 장치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마강식과 노치수의 눈을 피해 몰래 복사해둔 모든 원본 장부와 거래 내역서, 심지어 그들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담겨 있었다. 연대장도 한패라면 나는 사단을 건너뛴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자료를 들고 인제에 있는 3군단 감찰부로 직접 가겠다고. 그녀는 전투복 상의 안주머니에 그 저장 장치를 넣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몄다.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자신의 숙소 창밖 어둠 속에서 마강식의 부하 2명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양구의 밤은 그렇게 그녀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채송아 중위의 숙소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채중위, 지금 당장 연대 본부 뒤편 3번 보급 창고로 튀어와. 수화기 너머로 마강식 소령의 다급하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야간 순찰 돌던 초병이 창고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 유류절도 사건 같다.
당장 와서 재고 확인해. 책임자잖아.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송아는 졸린 눈을 비비며 전투복을 챙겨 입었다. 유류절도라는 말에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비리 조사와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들의 범죄 현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안주머니 속 저장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둠을 뚫고 3번 창고로 향했다. 3번 창고는 연대 본부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낡은 유류 보관 창고였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창고 문이 기분 나쁘게 조금 열려 있었다. 마소령님, 안에 계십니까? 송아는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무도 없나? 그녀가 창고 중앙으로 들어선 순간 쾅! 육중한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송아가 반사적으로 돌아섰을 때 창고의 모든 전등이 일제히 켜졌다. 왔나? 창고 중앙 드럼통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마강식 소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그를 따르는 부하 하사 2명이 흉기처럼 보이는 쇠 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다. 유류 절도 따위는 없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최송아 중위. 마강식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비릿하게 웃었다.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했을 텐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문 여십시오. 불법 감금입니다. 불법? 마강식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여긴 양구야. 법? 그딴 건 없어. 연대장님도 사단장님도 다 내 편이야. 내년 백이라는 그 늙은 호랑이는 지금 서울에서 잠이나 자고 있겠지. 그가 송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자료. 내놔. 내가 그동안 개미처럼 모아둔 거. 전부 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다. 마강식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는 옆에 있던 하사에게 턱짓했다. 오늘 전현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여자가 나대면 어떻게 되는지 뼈에 새겨주라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나. 하사 2명이 양쪽에서 송아의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송아는 군인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발길질로 하사의 정강이를 찾고 팔꿈치로 다른 하사의 복부를 찍었다. 악! 인연이. 하! 제법인데? 마강식은 그 저항을 즐기는 듯 했다. 그래야 재미있지. 그는 직접 나섰다. 퍽. 마강식의 육중한 주먹이 송아의 복부를 강타했다. 숨이 막혔다. 송아는 위액을 토해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내년이. 감히 내 밥줄을 끊으려고 해? 마강식의 군홧발이 그녀의 어깨를 짓밟았다. 내년이 그토록 아끼는 그 병사들, 내가 그 유류 빼돌려서 병신 같은 KPOP K-팝 아이돌이나 부르는데 쓴 거. 알고 있었어? 그는 송아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말해. 자료 어디 있어? 내 숙소. 아니면 내 전투복 안주머니? 송아의 눈이 흔들렸다. 마강식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거기 있었군. 그가 송아의 전투복 상의를 찢으려 할 때였다. 싫어. 안 돼. 송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밀치고 깨진 이로 그의 팔을 물어뜯었다. 으악! 이 미친년이. 이성을 잃은 마강식이 옆에 있던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소령님. 그건 하사들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쾅. 쇠 파이프가 송아의 팔뚝을 강타했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다. 악! 인연이 감히.
죽어. 죽어. 마강식의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그는 송아의 등, 옆구리, 다리, 가릴 것 없이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송아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안주머니를 감쌌다. 에이, 독한 년. 마강식은 숨을 헐떡이며 쇠 파이프를 던졌다. 끌고 가. 예. 창고 뒤편. 계단. 거기서 실족한 거다. 알겠어? 술 처먹고 발 헛디딘 걸로 보고해. 예, 알겠습니다. 하사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어가는 송아를 짐짝처럼 끌고 갔다. 창고 뒤편에는 낡은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가는 가파른 콘크리트 계단이 있었다. 거기서 굴려. 뭘 봐, 이 새끼들아. 굴리라고. 그래야 사고가 되지. 송아의 몸이 가파른 계단 아래로 맥없이 굴러떨어졌다. 쿵, 쿵, 쿵. 마지막으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암흑 속으로 꺼져버렸다. 후. 깨끗하군. 마강식은 송아의 안주머니에서 피에 젖은 저장 장치를 꺼내어 자신의 군홧발로 짓밟아 부쉈다. 그는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송아가 이미 모든 자료의 사본을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더더욱 몰랐다. 바로 그 시각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에서 시아버지 백범호가 가슴을 쥐어뜯는 악몽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헉, 헉. 백범호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꿈에서 며느리 송아가 피를 흘리며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었다. 송아야.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전화기를 들었다. 새벽 3시. 그는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아닐 거야. 그저 꿈일 뿐이야. 하지만 인제의 흰 호랑이가 평생에 걸쳐 갈고 닦은 야전의 감각은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 부서지고 있음을 비명처럼 경고하고 있었다. 새벽 3시 37분. 강원도 양구군 백두산 부대 제21보 병사단 연대본부.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 아래 짐짝처럼 버려진 채송아 중위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맴돌았다. 후. 완벽해. 마강식 소령은 피에 젖은 송아의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짓밟아 부순 저장 장치 USB의 잔해를 확인하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부하 하사들에게 고갯짓했다. 이제 발견할 시간이다. 10분 뒤 당직 사관에게 연료고 순찰 중 실족한 장교 발견이라고 보고해. 알겠나? 만취 상태였던 것 같다고 덧붙여. 그럼 사단 의무대로 이송될 테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지. 예, 알겠습니다. 하사들은 이 끔찍한 범죄의 공범이 되었다는 사실에 떨면서도 마강식의 서슬 퍼런 눈빛에 눌려 급히 자리를 떴다. 마강식은 마지막으로 계단 아래의 송아를 내려다보았다. 내년 시아버지가 백호면 뭐하나. 여긴 양구고 지금 내년 목줄은 내가 쥐고 있는데. 그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계획대로 발견 보고가 올라갔다. 연대장 노치수 중령은 이 모든 보고를 한밤중에 자신의 관사에서 전화로 받았다. 그래. 마소령. 수고했어. 뭐? 의식이 없다고. 쯧쯧. 여군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다니. 군기가 빠졌구먼. 일단 사단 의무대로 보내고 2차 사고 나지 않게 입단속 단단히 시켜. 특히 백 장군님 댁에는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 자네는 일단 증거, 아니 현장 정리나 깨끗하게 해. 노치수 중령은 전화를 끊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어쩐지 잠자리가 뒤숭숭했다. 백범호.
그 이름이 찝찝하게 목에 걸렸다. 그래도 전직 사단장인데. 하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이지.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사단 의무대. 응급실로 실려온 최송아의 상태는 만취실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참혹했다. 젊은 군의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단순 실족이 아닙니다. 늑골 다발성 골절, 좌측 요골 팔뚝뼈 분쇄 골절, 안면부 함몰 의심. 이건 명백한. 그때 군의관의 어깨를 누군가 짚었다. 연대장 노치수 중령과 마강식 소령이 새벽에 직접 의무대를 찾아온 것이었다. 김대위. 노치수가 낮게 속삭였다. 군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입 다물게. 연대장님. 하지만 환자 상태가. 최중위가 평소 스트레스가 많았네. 어젯밤 과음을 하고 발을 헛디딘 불행한 사고야. 마강식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자네가 지금 여기서 딴소리를 하면 그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돼. 그럼 자네도 이 사건에 휘말리는 거야. 알겠나? 젊은 군의관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그는 살인 미수 현장을 묵인하는 공범이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료기록부에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이라고 휘갈겨 썼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백범호가 악몽에서 깨어났다. 피투성이 며느리가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꿈. 그는 식은땀에 젖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6시. 날이 밝자마자 그는 아들 지환을 깨웠다. 지환아. 아버지. 왜? 무슨 일이세요? 송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계속 꺼져 있다. 에이 아버지. 양구잖아요. 어제 복귀해서 훈련 들어갔겠죠. 원래 거긴 신호도 잘 안 터져요. 지환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니다. 백범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꿈이 너무 선명했다. 내가 사단장 시절 매복 작전 나갔던 부하놈이 지뢰를 밟기 직전. 그때 꿨던 꿈이랑 똑같아. 아버지, 그건 그냥. 가자. 예. 양구. 가야겠다. 백범호의 백호의 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장을 누빈 노장의 감각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버지,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송아가 들으면 서운해하겠어요. 저희 믿어달라고. 지환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지는 33. 강원도 지역 번호였다. 지환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 왜 이제 전화? 안녕하십니까? 혹시 최송아 중이 남편 되십니까? 수학이 너에머로 들려온 것은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백두산 부대 연대장 노치수 중령입니다. 노치수는 어젯밤의 결심대로 자신이 직접 선수를 치기로 한 것이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어젯밤 최중위가 과음을 좀 한 상태에서 숙소로 복귀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실족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환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사고라고요? 송아가요? 술을요? 그럴 리가. 현재 사단 의무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팔이 좀 부러지고 타박상이 빠고. 백범호가 아들의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챘다. 나 백범호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가 따로 연락을. 노치수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렸다. 며느리와 전직 사단장이 한 집에 같이 있을 줄은 몰랐다. 내 며느리. 상태가 어떻다고. 백범호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그게 송구스럽게도 채중이가 어젯밤 만취 상태에서. 다시 말해. 예. 내 며느리는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는 아이다. 노치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것이 제가 받은 보고로는 다친 곳은 좌측 팔에 골절상을 입고 안면부에 타박상이. 지금 당장 간다. 백범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현역 시절 입었던 어깨에 이성 장군 계급장이 빗바랜 채 붙어있는 야전 상의를 꺼내 걸쳤다. 아버지, 지환아, 차키 가져와. 지환은 울먹이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송아가 정말 술 마시고. 아니다. 백범호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아내는 술을 마신 게 아니다. 그의 눈에 인재의 흰 호랑이가 포효하기 직전에 그 무서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한 게야. 서울에서 양구까지의 140km. 평소라면 3시간이 좋게 걸릴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길은 멀고도 험했다. 지환은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차마 20대 시절 이후 처음 보는 아버지의 전투복을 힐끔거릴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백범호는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분노를 사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21사단장 시절 부대의 모든 구석구석을 누볐던 기억. 연대 본부의 구조, 창고의 위치, 그리고 그곳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낡은 관행들. 만약 송아가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그는 며느리가 휴가 때 보였던 그늘진 얼굴을 떠올렸다. 사소한 오류. 그것은 오류가 아니었다. 부패였다.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그 양심을 지키려다 짐승들의 표적이 된 것이었다. 아버지, 다 왔습니다. 백두산 부대라는 거대한 표지석을 지나 차가 위병소에 멈춰 섰다. 충성, 방문 목적을. 위병소 근무 헌병은 조수석에서 내리는 노인의 어깨에 달린 빛바랜 이성 장군 계급장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다. 장군님? 내 며느리를 보러 왔다. 백범호의 목소리에 위병소의 유리가 떨렸다. 사단 의무대. 부자의 차가 도착하자 연대장 노치수 중령과 군수참모 마강식 소령이 입구에 도열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밤새 연습한 대로 가장 비통하고 송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노치수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저희가 채중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마강식도 거들었다. 젊은 장교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백범호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그들 뒤에 서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젊은 군의관 김 대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안내해. 그 한마디에 모든 변명이 공기 중에서 얼어붙었다. 노치수와 마강식은 불길한 침묵 속에서 부자를 병실로 안내했다. 병실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것은 남편 지환이었다. 송아야? 지환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그곳에는 그의 아내가 없었다. 침대 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붕대에 감겨 있고 드러난 모든 피부가 검붉은 피멍으로 뒤덮인 낯선 무언가가 누워 있었다.
왼쪽 눈은 부어올라 뜨지 못했고 입술은 터져 찢어져 있었다.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그 참혹한 모습. 송아야. 지화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의 침대맡에 주저앉아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통곡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내 아내를. 백범호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병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는 며느리의 곁에 섰다. 그는 보았다.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다. 팔뚝에 선명하게 남은 무언가를 막아내려다 생긴 방어흔. 옆구리와 허벅지에 집중적으로 남은 군홧발 자국과 원형의 쇠붙이 자국.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고문이자 살인 미수였다. 백범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문간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노치수와 마강식, 그리고 공포에 질려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군의관. 노치수 중령. 예, 장군님. 자네, 나를 바보로 아는가? 무슨 말씀을. 백범호가 한 걸음 다가섰다. 노쇠한 예비역 장군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서 수십 년 묵은 호랑이의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계단에서 구르면 팔뚝에 방어흔이 생기나. 계단에서 구르면 쇠 파이프 자국이 옆구리에 박히나. 그것은. 그리고 백범호는 마강식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70대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악력이었다. 내 놈. 팔뚝에. 이게 뭐지? 마강식의 전투복 소매 아래로 어젯밤 송아가 필사적으로 물어뜯은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마강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내 이놈. 백범호의 주먹이 마강식의 안면에 장렬했다. 퍽. 마강식은 비명을 지르며 복도 바닥을 나뒹굴었다. 감히 내 새끼를. 백범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인제의 흰 호랑이가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새끼가 사냥당한 것을 목격한 피눈물이었다. 아버지. 지환이 뛰쳐나왔다가 아버지의 모습과 쓰러진 마강식을 보고 경악했다. 연대장. 노치수. 백범호가 포효했다. 내 놈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 내 놈이 묵인한 게 아니라 내 놈이 주범이구나. 자, 장군님. 오해십니다. 저는. 닥쳐라. 그때였다. 님. 병실 안에서 며느리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백범호는 짐승처럼 달려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송아야, 정신이 드느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양심 못 지켜서. 아니다. 내가 지켰다. 내가 지킨 게야. 제 관물대. 송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맨 밑 전투화. 오른쪽 깔창 밑에. 그게 진짜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송아의 눈이 다시 감기고 모니터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송아야. 안 돼. 환자 쇼크입니다. 제세동기. 군의관이 다급하게 외쳤다. 백범호는 며느리의 손을 놓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진짜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그리고 이 짐승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할지도 알았다. 그는 복도로 걸어 나와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노치수 중령이 공포에 질려 물었다. 누구에게 전화하시려는 겁니까? 백범호는 그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자네 사단장 따위가 아니야. 그는 전화번호부에서 단 하나의 이름을 찾아 눌렀다. 강건. 자네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이 산악지대의 진짜 주인. 내 후배 3군 단장에게. 강원도 인제군. 대한민국 동부 전선의 심장이자 백두산 부대 21사단의 직속 상급 부대인 제3군단 사령부. 산악군단이라 불리는 이곳의 공기는 양구보다 더 팽팽하고 엄격했다. 군단장 집무실. 삼성 장군 중장의 위엄이 서린 거대한 태극기 앞에서 산악의 불곰이라 불리는 사나이 군단장 강건 중장이 작전 회의를 주관하고 있었다. 강건 중장은 백범호가 3군단 부군단장 소장 시절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직속 작전 참모대령이었다. 백범호는 단순한 상사를 넘어 강건에게 야전 지휘관의 혼과 전술의 정수를 가르쳐준 스승이자 은인이었다. 다음 주 훈련 계획은 참모장의 보고가 이어지던 그 순간 강건 중장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아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 백범호 장군님. 강건 중장은 회의 중 사적인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예외였다. 회의. 잠시 중단. 그는 손짓으로 모두를 물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충성. 강건입니다, 장군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스승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린 짐승의 울음소리였다. 거나. 백범호가 자신을 건하라고 부른 것은 자신이 대령 시절 모함을 받아 군복을 벗을 뻔했을 때 그가 구해주었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내가 지금 자네 21사단 의무대에 와 있네. 제 21사단 말입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며느님? 송아가, 내 며느리가 죽어가고 있네. 예. 강건 중장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사고입니까? 사고가 아니야. 백범호의 목소리가 분노로 갈라졌다. 자네 부하놈들이 연대장 노치수와 군수참모 마강식이 내 며느리를 쇠파이프로 쳤네. 군수 비리를 덮으려고 창고에 가둬놓고 집단으로 쿵. 강건 중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참모들이 놀라 문을 열려다 멈칫했다. 지금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내 두 눈으로 확인했네. 그 짐승놈들이 내 며느리를 만취실족으로 덮으려 했어. 거나. 예. 장군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제 예비역 늙은이에 불과해. 힘이 없네. 자네가 내 며느리 원한 좀 풀어주게. 강건 중장은 눈을 감았다. 자신의 스승, 인재의 흰 호랑이가 힘이 없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울고 있었다. 그것은 강건 중장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장군님. 강건의 목소리는 지축을 울리는 불곰의 포효 그 자체였다. 지금부터 전화 끊지 마시고 제 말만 들으십시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당장 3군단 헌병단장, 감찰참모, 법무참모. 내 집무실로 5분 내로 집합시켜. 지금 당장. 그리고 그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께 전술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의리와 명예를 배웠습니다. 감히 제 스승님의 가족을, 그것도 제 관할 구역에서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그는 집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헬기 띄워. 전 군단장 지휘 헬기. 목적지 21사단 의무대. 지금 당장. 복도에 뛰어나온 참모들에게 그가 고함쳤다. 헌병단장은 도착 즉시 21사단 전역의 위수령을 선포한다. 그 어떤 놈도 부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감찰 참모는 21사단 군수처와 해당 연대의 모든 서류를 압수한다. 지금 당장. 법무참모는 살인 미수 및 상관 특수상해 혐의로 연대장 노치수 군수참모 마강식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할 준비한다. 그는 헬기장으로 달려가며 백범호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다. 장군님, 그리고 아드님, 말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제발 그 짐승들 죽이지만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네. 기다리겠네. 백범호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사단 의무대 복도 며느리의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는 병실 문 앞에 버티고 섰다. 복도 바닥에는 마강식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고 노치수 중령은 벽에 기댄 채 공포로 실금한 듯 바지를 적시고 있었다. 방금, 강건, 군단장님? 노치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백범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 인제 방면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하늘을 찢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웅우. 그것은 응급 헬기 소리가 아니었다. 군단장의 지휘 헬기 블랙호크가 3군단 최정예 특수 헌병들을 태우고 분노한 산악의 불곰과 함께 이 썩어 빠진 백두산 부대를 심판하러 오고 있는 소리였다. 21사단 의무대 복도. 백범호는 며느리가 사경을 헤매는 응급실 문을 등진 채 지옥의 악귀처럼 버티고 섰다. 그의 야전 상의 어깨에 달린 빛바랜 별 2개가 복도의 형광등 빛을 받아 스산하게 빛났다. 건. 군단장님? 바닥에 주저앉아 바지를 적신 노치수 중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이름을 되뇌었다. 강건. 산악의 불곰이라 불리는 현 제3군단장. 21사단의 직속 상급 지휘관이자 육군 내에서도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야전 지휘관. 그리고 눈앞에 이 늙은 호랑이 백범호의 직계 후배라는 것을 노치수는 그제야 공포와 함께 떠올렸다. 전화 한 통으로 군단장님이 오실 리가. 마강식은 턱이 부서진 고통 속에서도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그때였다. 우웅우.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단순한 헬기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쇠 독수리가 먹잇감을 향해 내리꽂히기 직전 내는 공기를 찢는 굉음이었다. 의무대 건물의 유리창이 통째로 흔들리고 복도 천장에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뭐야? 적기 출현인가? 의무대 내의 모든 장병이 공포에 질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검은색 지휘 헬기 UH-의육시 한 대가 지정된 헬기 패드를 무시하고 사단 본청도 아닌 일개 의무대 앞 연병장 정중앙을 향해 수직으로 강하하고 있었다. 착륙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빛이 의무대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쿵! 지축을 울리는 충격과 함께 헬기가 멈춰 섰다. 맹렬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마른 흙먼지를 거대한 폭풍처럼 일으켜 의무대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이것은 방문이 아니었다. 점령이었다. 헬기의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기도 전에 양옆으로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3군단 헌병 특수임무대 SGT 대원들이 쏟아져 나와 의무대 입구를 향해 이중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리고
그가 내렸다. 거대한 산악 불곰 같은 산에 전투 헬멧 아래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 어깨에는 현역 삼성 장군의 빛나는 별 3개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별보다도 위협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제3군단장 강건 중장이었다. 그는 흙먼지 폭풍을 뚫고 성큼성큼 의무대 복도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 군단 감찰실장, 법무참모, 헌병단장이 살기 어린 표정으로 따랐다. 복도에 들어선 강건 중장은 바닥에 나뒹구는 마강식이나 오줌을 지린 노치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스승이자 군인의 길을 가르쳐준 아버지. 피눈물을 흘리고 서 있는 예비역 소장 백범호에게로 향했다. 강건 중장은 백범호의 삼부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충성. 현역 삼성 장군이 예비역 이성 장군을 향해 자신의 모든 존경과 분노를 담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거수경례를 올렸다. 장군님, 제3군단장 중장 강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광경을 본 노치수 중령의 눈이 뒤집혔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백범호는 며느리의 피가 묻은 손으로 천천히 답례를 올렸다. 수고하네. 거나. 그 한마디에 강건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돌아섰다. 그리고 복도에 주저앉은 2마리 짐승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자 공기 중에 산소가 사라지는 듯 했다. 헌병단장. 예. 군단장님. 저 2놈. 아니,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의 계급장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뜯어내라. 예. 못 들었나? 저것들은 이미 군인이 아니다. 상관 특수 상해 및 살인 미수 현행범이다. 당장 계급장 뜯고 포박해. 자, 잠깐. 군단장님, 이건 명백한 월권. 노치수가 마지막 발악을 하려던 순간 퍽! 강건 중장의 군홧발이 노치수의 명치를 정확히 걷어찼다. 크억! 노치수는 숨도 쉬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다. 월권? 내 놈이 군법을 입에 담나? 강건이 노치수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내 놈이 감히 내 스승님의 가족을 내 관할 구역에서 쇠 파이프로 짓밟아? 내 놈들이 인간이냐? 내 놈들이 군복 입을 자격이 있어. 강건의 포효에 복도 전체가 울렸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울부짖는 노치수와 마강식의 어깨에서 중령과 소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그리고 강건은 겁에 질려 구석에 숨어있던 군의관 김대위를 가리켰다. 저놈도 체포해. 저놈은 살인 방조범이다. 의사 면허 따위가 아니라 군의관의 명예를 저버렸다. 군단장님, 살려. 군의관도 속절없이 끌려나갔다. 지환아.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아들 지환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아버지. 송아가. 방금. 심장이. 뭐? 백범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니. 다시 뛰었어요. 하지만 뇌 손상이 의심된다고.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환이 울부짖었다. 강건 중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헬기에 대고 고함쳤다. 의무 헬기. 당장 띄워. 여기 코드 블랙 환자다. 춘천. 아니 서울.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병원으로 이송한다. 항로 즉시 확보해.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그는 백범호의 팔을 붙잡았다. 장군님, 형수님, 아니 며느님은 제가 책임지고 살리겠습니다. 서울로 모시십시오. 아드님과 함께. 거나. 하지만 증거. 백범호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속삭인 증거가 마음에 걸렸다.
증거 말입니까? 강건은 끌려나가는 마강식의 전투복 상의를 찢어발겼다. 그가 짓밟아 부순 저장 장치에 잔해가 나왔다.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다. 백범호는 응급실로 다시 들어가 구석에 버려져 있던 며느리의 피 묻은 전투화 한 짝을 들고 나왔다. 그는 강건과 감찰실장이 보는 앞에서 전투화의 깔창을 뜯어냈다. 그곳에 땀과 피로 축축했지만 형체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작은 검은색 메모리 카드 하나가 붙어 있었다. 이것이 송아가 목숨 걸고 지킨 진짜일세. 강건 중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 작은 칩 하나에 자신의 스승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양심과 며느리의 목숨값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전투복 안주머니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장군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며느님 곁으로 가십시오. 강건이 헬기를 가리켰다. 여기는, 이 지옥은 제가 오늘 밤 이 불곰이 깨끗하게 불태워버리겠습니다. 백범호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의무 헬기에 올랐다. 헬기가 떠오르자 그는 창밖으로 보았다. 강건 중장이 헌병 특임대를 이끌고 21사단 본청이 아닌 비리의 근원지 노치수의 연대 본부를 향해 지휘 차량을 몰고 돌진하는 모습을 양구의 밤하늘에 늙은 호랑이의 눈물과 젊은 불곰의 포효가 뒤섞이고 있었다. 채송아를 태운 응급 헬기가 서울을 향해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동안 강원도 양구의 백두산 부대는 문자 그대로 뒤집혔다. 강건 중장은 21사단장을 자신의 지휘 헬기에 탑승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휘 차량에 태운 채 문제의 연대 본부로 질주했다. 21사단장 소장은 자신의 관할 부대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하극상과 그 원인이 된 비리를 군단장이 도착할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군단장님, 이게 대체 입 다물어. 강건은 자신의 부하인 이성 장군에게 단 한마디로 명령을 끊었다. 자네는 지금부터 자네 사단장이 아니야. 이 사태를 방관한 목격자일 뿐이야. 자네가 오늘 밤 여기서 내 눈을 속이려 든다면 자네 어깨에 달린 별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새벽 5시 연대 본부. 영문도 모른 채 비상 소집된 연대 참모 전원이 연병장에 도열했다. 강건 중장은 그들 앞에 포박되어 피투성이가 된 연대장 노치수와 군수참모 마강식을 짐짝처럼 내던졌다. 연대 참모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짐승처럼 끌려온 것을 보고 경악했다. 여기 이 연대에 채송아 중이라고 있겠지. 강건이 연병장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보급 장교 말입니까? 한 장교가 떨며 대답했다. 그래, 그 보급 장교. 강건은 주머니에서 그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 너희들의 범죄가 다 들어있다. 채송아 중위가 너희 놈들의 더러운 비리를 목숨 걸고 파헤쳤다. 그런데 너희는 그 의로운 군인을 쇠 파이프로 짓밟고 계단에서 굴려 죽이려 했어. 연병장이 얼어붙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강건이 마강식을 발로 찼다. 이놈의 범죄에 단 1원이라도 연루된 놈. 이놈의 폭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놈. 지금 당장 이 연병장 앞으로 튀어나와라. 침묵.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좋다. 강건이 차갑게 웃었다. 감찰실장, 저 카드 안에 있는 파일을 지금 당장 여기서 재생해.
감찰실장은 스피커가 연결된 노트북을 가져왔다. 치지지그 노이즈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마소령. 이번 건 너무 티나지 않게 해. 연대장님 관사 보일러. 그거 병사들 유류로 돌린 거. 소문나면 골치 아파. 걱정 마십시오. 행보관. 그 대신 자네 중대에 떨어지는 부식. 내가 좀 더 챙겨주지 않았나. 목소리의 주인공. 연대 주임원사와 한 대대의 행정보급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다음 파일. 노중령님. 사단장님께 드릴 선물. 이번에도 그걸로 준비할까요? 마강식의 목소리. 그래. 넉넉하게. 준비하게. 자네만 믿네. 노치수의 목소리. 곁에 서 있던 21사단장의 눈이 뒤집혔다. 자신의 이름이 이 더러운 비리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구 군단장님, 저는 저런 선물을 받은 적이 닥쳐. 내가 받았든 안 받았든 내 놈의 부하들이 내 이름을 팔아 이 지경을 만들었다. 그게 내 놈의 지위무능을 증명하는 거야. 파일은 끝이 없었다. 유류 횡령, 부식 빼돌리기, 공사비리. 그리고 마지막 파일. 그 독사 같은 년. 오늘 처리하게. 조용히. 노치수의 목소리. 예, 알겠습니다. 창고 뒤 계단에서 실족시키겠습니다. 마강식의 목소리.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이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나 폭행이 아니었다. 연대장과 군수참모가 공모한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다. 자, 강건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다시 묻겠다. 이 지옥도에 발 담근 놈들 전부 앞으로 나와. 툭. 한 명의 행정보급관이 무릎을 꿇었다. 구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마소령이 시켜서. 그가 시작이었다. 우르르 연대 본부 간부의 절반 가까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거대한 거미줄에 엮인 공범들이었다. 강건은 그 처참한 광경을 그리고 곁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21사단장을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헌병단장. 예. 여기 무릎 꿇은 놈들. 전원. 직위 해제하고 구속 수사한다. 예. 전원 말입니까? 그래. 전원. 그리고 이 연대는 오늘부로 해체 수준의 재편성에 들어간다. 그리고 21사단장. 예, 군단장님. 자네도 당장 군단 감찰부로 가게. 자네가 받은 선물이 뭔지 나도 참 궁금하군. 자네가 결백하다면 직접 증명해. 21사단장이 절망 속에 고개를 숙였다. 백두산 부대 최전방을 수호한다는 그 늠름한 호랑이 부대의 뿌리가 한 명의 의로운 여군 장교가 목숨을 걸고 파헤친 진실 앞에 이렇게 속절없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대학병원 중환자실. 10시간이 넘는 뇌수술과 골절 수술이 끝났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환자분, 정말 의지가 강하시군요. 지환과 백범호가 달려갔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입니다. 부러진 뼈는 다 맞췄고 뇌출혈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환이 의사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뇌 손상이 광범위합니다. 깨어난다고 해도 과거의 기억을 잃거나 혹은 평생 휠체어에. 백범호의 눈앞이 하얘졌다. 짐승들을 처단했지만 며느리의 삶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선생님, 살리기만 해주시오. 제발, 내 며느리, 숨만 쉬게 해주시오. 백전노장의 흰 호랑이는 그렇게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강원도 양구와 인제를 뒤덮었던 그해의 지독한 겨울이 가고 산천에 다시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다. 백두산 부대는 피해 숙청을 겪었다. 군단장 강건 중장의 분노는 연대 하나를 해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최송하 중위가 목숨 걸고 지킨 그 메모리 카드를 근거로 21사단 전체, 나아가 3군단 예하부대 전체의 군수 비리를 모조리 파헤쳤다. 수십 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군복을 벗고 군사법정에 섰다. 그리고 그 중심, 3군단 보통군사법원 최고법정. 피고인석에는 모든 것을 잃은 노치수전 중령과 마강식전 소령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계급장은 이미 뜯겨나간 지 오래였다. 피고인 노치수. 군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상관 특수상해 교사, 살인 미수 공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횡령. 징역 25년. 노치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었다. 피고인 마강식. 상관 특수상해, 살인 미수 주범, 직권남용. 징역 30년. 마강식은 눈을 감았다. 방청석 한 구석에서 백범호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승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짐승들을 처단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도 컸다. 같은 시각 서울의 재활병원. 최송아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왼쪽 다리는 감각을 잃었고 그날 밤의 기억은 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가끔 잊어버렸다. 송아야, 밥 먹자. 남편 지환이 밥상을 들고 왔다. 그는 회사를 휴직하고 아내의 간병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누구신데요? 송아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다. 지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 지환이야. 내 남편. 모르겠어요. 나가주세요. 무서워요. 송아는 그날의 폭력이 남긴 트라우마로 낯선 남자를 극도로 경계했다. 지환은 차마 울지 못하고 병실 문을 닫고 나왔다. 복도에 시아버지 백범호가 서 있었다. 그는 방금 법정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버지. 괜찮다. 내가 들어가지. 백범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병실로 들어갔다. 나가 주세요. 저 모르는 분. 송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백범호는 침대 옆에 묵묵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시아버지가 아닌 사단장의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송아 중위. 이불 속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자네가 지휘하던 연대 보급 중대. 기억나나? 자네가 그토록 아끼던 김일병, 박상병. 자네가 구해낸 유류 덕분에 그놈들 지난 겨울 따뜻하게 잤다고 하더군. 송아의 손이 이불을 쥐었다. 그리고 자네가 지키려 했던 양심. 백범호는 자신의 낡은 야전 상의를 벗어 그녀의 이불 위에 덮어주었다. 자네는 진 게 아니야. 완벽하게 이겼어. 자네가 우리 모두를 이기게 만들었어. 그는 며느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송아의 입에서 의미 모를 신음이 터져 나왔다.
님? 백범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래. 송아야. 나다. 내 아버님이다. 송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얼굴과 자신을 덮고 있는 낡은 야전 상의를 알아보았다. 아버님. 그녀가 와락 백범호의 허리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그날의 고통과 신념이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었다. 아버님,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 내 새끼, 내 딸,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백전노장의 흰 호랑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며느리를, 딸을 끌어안고 봄 햇살 속에서 함께 울었다.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환도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옥 같던 겨울은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그해 강원도 양구와 인제를 얼어붙게 했던 지독한 겨울이 물러갔다. 백두산 천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는 칼날 같지 않을 무렵 서울의 한 재활병원에서는 또 다른 겨울과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최송아는 재활치료실의 평행봉을 잡고 감각이 무뎌진 왼쪽 다리를 필사적으로 끌어올렸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그녀의 병원복을 흠뻑 적셨다. 뇌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흩어졌던 기억의 파편들도 시아버지 백범호의 눈물과 함께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쇠 파이프에 지시겨지고 콘크리트 계단에서 굴렀던 그녀의 몸은 그날의 악몽을 잊지 않고 있었다. 특히 왼쪽 다리의 신경 손상은 치명적이었다. 더 움직여야 해. 움직여.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다시 군복을 입고 두 발로 연병장에 서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냈다. 송아야. 오늘은 그만하자. 제발. 남편 윤지환이 수건을 들고 다가와 애원했다. 그는 아내가 쓰러진 그날부로 회사에 무기한 휴직계를 냈다. 한때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의 눈은 이제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헌신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매일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고 그녀가 무너질 때마다 곁을 지키는 남편이자 전우가 되어 있었다. 아니야. 나 설 수 있어. 설 수 있단 말이야. 송아가 평행봉을 놓고 한 걸음 내디디려던 순간 힘이 풀린 다리가 꺾이며 그녀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송아야. 지환이 달려와 그녀를 안아 일으켰다. 으아. 송아는 지환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왜 안 되는 거야? 왜 내 다리는? 괜찮아, 여보. 당신은 이미 이겼어. 당신은 영웅이야. 제발, 스스로를 그만 괴롭혀. 영웅? 휠체어 탄 영웅이 어디 있어? 나는 군인이라고. 군인 최송아란 말이야. 그녀의 절규는 그저 걷고 싶다는 외침이 아니었다.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군인의 삶이 저 썩어 빠진 짐승들의 손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백범호가 묵묵히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그는 며느리가 기억을 되찾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병원을 찾았다. 그는 장군님이 아닌 아버님으로서 그저 묵묵히 며느리의 재활을 지켜보고 밥을 챙겼다. 아버님, 오셨어요. 송아는 눈물을 훔치고 휠체어에 다시 앉았다.
백범호는 아무 말 없이 죽을 그릇에 덜어 며느리에게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또 취한 모습, 취한 게 아니다. 백범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상처와 싸우는 법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게야. 그러니 먹어라.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지. 송아는 시아버지의 그 말에 다시 울음이 터지는 것을 참고 죽을 받아들었다. 그렇게 지옥 같던 재활의 시간이 흐르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될 무렵 그녀의 병실로 2개의 편지가 도착했다. 하나는 육군 본부에서 온 푸른색 봉투였다. 전공상 심해 결과 최송아 중위의 부상은 전투나 공무 중 입은 명예로운 상처 전상로 최종 판결되었다. 하지만 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장애 판정으로 의병 전역 명예 제대히 결정되었다는 통지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현역 군인 최송아가 아니었다. 2번째 편지는 3군단 사령부에서 온 것이었다. 산악의 불곰 강건 중장의 친필 편지였다. 며칠 뒤 재활병원의 작은 옥상 정원. 휠체어를 탄 최송아 앞에 현역 삼성 장군 강건이 전투복 차림으로 묵묵히 서 있었다. 그는 그 어떤 의전도 없이 수행원 하나 데리고 오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백범호가 아들 지환과 함께 서 있었다. 최송아, 중위. 강건은 차마 예비역이라는 말을 붙이지 못했다. 아니, 최송아 선생. 그는 휠체어에 앉은 그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군단장님, 내가 내 부하 하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내 스승님의 며느리가 내 관할 구역에서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동안 나는 이 별을 달고 따뜻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현역 삼성 장군의 진심 어린 사죄에 송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덕분에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법정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끌려나가던 마강식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닙니다. 강건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그날의 분노 대신 깊은 책임감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들을 감옥에 보낸 것으로 군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양구와 인재 그리고 3군단 전역의 군수 비리를 최 선생이 넘겨준 그 자료 덕분에 모조리 뿌리 뽑았습니다. 수십 명이 군복을 벗었고 썩은 시스템을 전부 갈아엎었습니다. 21사단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건 치료일 뿐 예방은 아닙니다. 강건이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나는 최 선생에게 다시 한번 군을 위해 일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예, 나는 3군단 직속으로 군단장 직통 청렴 감찰실을 신설했습니다. 그 어떤 연대장이나 사단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직보하는 나의 칼이 될 조직입니다. 그는 송아의 손을 잡았다. 그곳에 실장이 되어 주십시오. 군단장님, 저는 보시다시피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로는 군복이 중요합니까? 강건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군복 입은 썩은 놈들보다 군복을 벗었지만 꺾이지 않는 양심을 가진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는 송아에게 임명장을 내밀었다. 군무원 특별 채용 3군단 청렴 감찰실장. 당신이 돌아올 자리를
당신의 후배들이, 당신이 구해낸 그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지옥에서 지켜낸 그 양심으로 다시는 당신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늙은 불곰을 도와주십시오. 송아는 떨리는 손으로 임명장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 백범호를 바라보았다. 제가 가도 될까요? 이런 몸으로 제가 다시 그 군대라는 곳으로. 백범호는 며느리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다. 그는 강건 중장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눈짓을 했다. 강건과 지환이 정원 한쪽으로 물러났다. 옥상 정원에는 늙은 호랑이와 날개가 꺾인 새끼 호랑이 부녀만이 남았다. 백범호는 며느리의 휠체어 앞에 쭈그려 앉았다. 송아야. 예, 아버님. 무서우냐? 예. 나도 무섭다. 예. 백범호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으로 며느리의 무릎을 쓸었다. 내가 다시는 그 끔찍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내 며느리로 지환이 아내로 평생을 내가 지켜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님. 하지만 백범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쓰고 다녔던 백호마크가 새겨진 낡은 이성 장군 야전 모자를 벗었다. 나는 안다.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아이라는 것을. 그는 모자를 며느리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송아야. 예. 내가 임관식 날 양심은 젖지 마라고 했던 말 기억하느냐? 예. 그것 때문에. 아니다. 백범호가 며느리의 말을 막았다. 그날 나는 틀렸다. 나는 그 말을 그저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라는 훈계로 했었다. 하지만 너는 그 말을. 그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너는 내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그 양심을 지켜냈다. 그는 며느리의 흉터가 남은 뺨을 어루만졌다. 나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지만 너처럼 내 목숨을 걸고 양심의 무게를 증명해 본 적이 없다. 아버님, 너는 나를 뛰어넘었다. 백범호의 눈에서 그날의 피눈물이 아닌 뜨거운 자부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송아야, 군복은 계급장이 아니다. 군복은 그저 천조각에 불과해. 진짜 군복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내가 꺾이지 않고 지켜낸 그 양심이 바로 너의 군복이다. 그는 며느리의 왼쪽 다리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이 다리는 너의 상처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그 짐승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그 어떤 무공 훈장보다도 명예로운 증거다. 그러니 가거라. 백범호가 며느리의 휠체어를 돌려 강건 중장이 기다리는 곳으로 자신의 손으로 밀어주었다. 가서 내가 꿈꾸던 군대를, 내가 지켜낸 그 후배들을 지켜라. 더 이상 이 늙은 아비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이 군의 새로운 백호가 되어라. 송아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씌워준 낡은 모자를 고쳐 쓰고 임명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멈추고 강건 중장을 향해 비록 앉은 자세였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굳건한 경례를 올렸다. 최송아, 군단장님의 명 받들겠습니다. 1년 뒤 다시 겨울. 강원도 인제군 제3군단 사령부 청렴 감찰실. 실장 최송아라는 문패가 붙은 사무실의 전화벨이 울렸다.
예, 청렴 감찰실입니다. 몇 사단 몇 년대. 누구입니까? 실명으로. 말씀하십시오. 예, 김상병. 당신의 용기를. 군단이. 아니,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합니다. 최송아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특수 제작된 지팡이를 짚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녀의 걸음은 그 어떤 현역 군인보다도 당당하고 굳건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설 때 복도에는 산악의 불곰 강건 중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출동인가 최 실장. 예, 군단장님. 이번엔 12사단이군요. 그래. 가서 모조리 뒤집어 엎게. 이번에도 자네 뒤엔 내가 있네. 알겠습니다. 송아는 지팡이를 짚고 지휘 차량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그날의 악몽이 서려 있던 양구의 산맥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에는 시아버지가 물려준 백호의 혼이 그 어떤 불의에도 꺾이지 않는 양심의 군복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주말 그녀는 남편 지환의 부축을 받으며 시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아버님, 저 왔어요. 오, 내 딸 왔구나. 백범호가 현관까지 뛰어나와 며느리를 맞았다. 세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한 웃음을 지으며 식탁에 둘러앉았다.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 위로 그 어떤 꽃보다도 강인하고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